안녕하세요. 샬롯의 오디오북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지금부터 6부 시작합니다. 6부에서는 아벨 파기터 대령이 엘리너가 사준 매기의 생일 선물을 가지고 동생 딕비경의 집에 방문합니다. 돌아오며 그는 우울함을 느꼈으며 그 집의 예쁜 것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6부 함께 감상해 보세요. 오, 이제 오는군요. 수많은 문들 가운데 하나의 문 옆에 서 있던 모피 옷을 입은 조그만 여자가 소리쳤다. 나는 아가씨가 오지 않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그녀는 조그만 고양이 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였는데 한편으론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자기 남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회전문을 밀고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그곳은 매우 어둡고 복잡해 보였다. 가발과 가운을 걸친 남자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마치 들판에서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는 새떼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은 모두 낯설어 보였다. 그녀는 모리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를 찾으려고 애쓰며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에 그가 있어요. 셀리아가 속삭였다. 앞줄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리스였다. 그러나 노란 가발을 쓰고 있는 모리스는 얼마나 기묘하게 보였는지 그의 시선이 알아보았다는 표시도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그녀도 그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았다. 무거운 황색의 분위기가 개성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의식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그녀는 그의 옆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가발이 그의 이마를 네모지게 만들어서 마치 사진처럼 테두리가 젖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그처럼 우월하게 보이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이마와 그런 코를 갖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경험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 모두가 사진처럼 보였다. 모든 변호사들은 벽에 걸려있는 18세기의 초상화처럼 단호하고 어딘가 잘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직도 일어서고 앉고 말하고 웃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어 젖혀졌다. 법정의 정리가 판사가 들어오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침묵이 흐르고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들어왔다. 그는 한번 절하고 나서 사자와 유니콘 아래에 있는 그의 의자에 앉았다. 엘리너는 일말의 두려움이 전신으로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늙은 컬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가. 그녀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저녁 식탁의 정면에 앉아 있었다. 길고 노란 줄무늬의 자수가 중간에서 잔물결 치듯 흔들리며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손에 촛불을 들고 거실을 돌아서 자신의 늙은 참나무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데려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복을 입은 무섭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가 거기 있었다. 변호사 하나가 일어섰다. 그녀는 코가 큰 그 남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금태 코안경을 쓴 병아리 가슴의 남자였다. 그는 어떤 문서를 읽었다. 그리고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모리스는 언제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이지? 그녀는 궁금했다. 명백히 아직은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 법률가 친구들은 이를 질질 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버스를 탔어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시선을 모리스에게 고정시켰다. 그는 옆에 있는 거칠해 보이는 남자와 뭔가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동료들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법정에 대한 그의 소년 시절의 열정을 기억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어느 날 아침엔가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손에 들고 그의 공부방으로 갔었다. 그러나 이제 모리스 자신이 일어섰다. 그녀는 올케가 긴장해서 몸이 굳은 채 자신의 손가방을 꼭 움켜잡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리스는 매우 크게 보였고 말을 시작했을 때는 매우 검고도 희게 보였다. 한 손이 그의 가운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모리스의 몸짓을 잘 알고 있는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목욕을 하다 베었던 자리에 하얀 흉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다른 몸짓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팔을 획 벌리는 방법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공공생활, 법정에서의 인생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도 생소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설을 달구어 가는 동안 때때로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억양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사적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치 얼마나 모리스다운가 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올케 쪽으로 고개를 반쯤 돌렸다. 그러나 셀리아는 시선을 앞으로 완전히 고정한 상태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너 역시 그녀의 마음을 그의 연설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그는 그의 문장을 아름답게 간격을 두고 말했다. 갑자기 판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소, 파기터씨. 그는 예의는 있지만 다분히 권위적인 억양으로 말했다. 엘리너는 모리스가 즉시 말을 멈추는 것을 바라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판사가 말을 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존경스럽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그가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마치 모리스가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흥분해서 의자의 위치를 옮기며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 끝에 답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더듬지도 않고 책을 펼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내어 그 페이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커리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앞에 펼쳐 놓여 있는 커다란 책에 뭔가 메모를 했다. 그녀는 굉장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올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엘리너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방종과 엄격함의 묘한 혼합이었다.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렸다. 그들은 법정의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높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들 모두의 얼굴은 양피지 색깔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얼굴은 마치 도려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가스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판사를 응시했다. 그는 사자와 유니콘 아래에 있는 조각이 새겨진 커다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듣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말들이 수세기에 걸쳐 그를 두들겨 패왔던 것처럼 한없이 슬프고 현명해 보였다. 이제 그는 무거운 눈을 뜨고 이마를 찡그리며 커다란 소매뿌리에서 뻗어나온 연약해 보이는 손으로 그 커다란 책에 몇 마디의 말을 써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반쯤 감은 눈으로 불행한 인간 존재의 투쟁에 대한 영원한 경계를 계속했다. 그녀의 마음은 방황했다. 그녀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망각의 파도가 그녀를 감싸게 했다. 그러나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라서 주제넘게 그녀를 간섭하기 시작했다. 위원회에서의 주두,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하던 그 늙은 여자, 탁자 위에 은그릇들을 닦던 하녀, 그리고 밀림에서 그의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던 마틴. 나는 가야겠어요. 그녀의 올케가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아마 항의였을 터였다. 그러나 엘리너는 회전문을 나서서 아주 조용한 걸음으로 거리로 빠져나왔다. 소음과 혼잣과 스트랜드가의 공간이 충격적인 안도감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부풀어 오름을 느꼈다. 여기에는 아직도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분망함, 움직임, 변화하는 삶의 소동이 그녀를 향해 다름질쳐 왔다.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의 내부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깨어져 흩어지는 것 같았다. 집중을 요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무엇인가가 흩어져 주위로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 위에서는 다소 눅눅하면서도 밝은 하늘이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에 부딪혀 왔다. 그녀는 상쾌하고 축축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남자, 어둡고 좁은 법정에서 어딘가 잘려나간 듯한 얼굴을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에 잠겨 거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남자를 생각했다. 그녀는 주름 잡힌 새덩이 같은 얼굴을 찡그린 채 커다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샌더스 커리를 다시 보았다. 매일 온종일 법의 어떤 관점을 주장하면서 모리스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법정에 가길 원했었다. 마차들, 차량들, 버스들이 물결을 이루며 지나갔다. 그것들이 그녀의 얼굴에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차도 위에 흙탕물을 튀겼다. 사람들이 달리고 밀치며 지나갔다. 그녀는 강으로 이어진 조금 가파른 거리 가운데 한 길을 돌아 내려오던 한 대의 차 때문에 멈춰 섰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지붕들 사이를 방황하는 비를 머금은 어둡고 무심한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다시 그녀는
체링 크로스역의 정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의 하늘은 넓게 트여 있었다. 그녀는 하늘 높이 떼지어 나는 한 무리의 새들을 보았다.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는 사람들 사이로 차를 탄 사람들이 마치 다리의 교각에 세워진 줄무늬처럼 흡수되곤 했다. 그녀는 기다려야 했다. 상자를 적재한 차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녀는 그들이 부러웠다. 그녀는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다. 이탈리아나 인도로. 그때 뭔가가 움직이는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신문팔이 소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신문을 세고 있었다. 남자들이 그것을 받아 펼쳐서 걸어가면서 읽었다. 그녀는 소년의 다리를 가로질러 매달린 플래카드를 보았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커다란 검은 글씨로 씌어 있었다. 그때 그 플래카드가 휘날렸고 그녀는 다른 단어를 읽었다. 파넬? 죽었다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파넬?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파넬이. 그녀는 신문을 샀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파넬이 죽었어.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의 구름을 보았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그 기사를 가리켰다. 파넬이 죽었다고 그가 말하는 중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신문을 든 채 트라팔가 광장을 향해서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모든 장면이 정지되었다. 한 남자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고 사자상이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트라팔가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어디선가 새들이 날카롭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녀는 분수대 앞에서 멈춰서서 물이 가득 찬 분수대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그 물이 검게 살랑거렸다. 물에는 나뭇가지와 하늘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무슨 꿈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그녀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는 델리아에게 가봐야만 했다. 델리아는 몹시 걱정을 했었다. 그녀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남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정의, 자유. 그녀는 델리아에게 가봐야만 했다. 이것은 델리아의 모든 꿈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마차를 잡았다. 그녀는 마차의 플랩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리는 지독한 빈민가였다. 빈민가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곳에는 사악함과 추함과 런던의 현실이 있었다. 색색의 저녁빛 속에서 그것은 매우 붉게 보였다. 등불들이 켜지고 있었다. 파넬, 파넬, 그가 죽었어. 그녀가 여전히 두 가지의 세계를 의식하며 혼자 말했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좁은 길에 일렬로 서 있는 조그만 푯말들의 반대편에 그녀는 마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마차에서 내려 광장을 향해서 길을 잡았다. 찻소리가 희미했다. 이곳은 매우 조용했다.
죽은 잎사귀들이 떨어져 쌓이고 있는 퇴색해가는 이 광장은 이 10월의 오후에 매우 음침하고 노쇠하고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이곳의 집들은 단체들 혹은 문 앞에 걸린 명패의 주인들에게 사무실로 임대되었다.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녀에게는 이질적이고 불길해 보였다. 그녀는 옛 앤 여왕조 양식의 육중한 눈썹 차양이 있는 문간으로 가서 67개의 벨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눌렀다. 벨 위에 혹은 방문카드 위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과거의 품위가 퇴색해버린 나무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밑에 청구서가 붙은 우유 항아리들이 깊은 창문의 대자에 놓여 있었다. 창유리들 가운데 몇 장은 깨져 있었다. 꼭대기에 있는 델리아의 문 밖에도 역시 우유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판넬 위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엘리너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측면의 작은 창문으로 광장이 내려다 보였다. 비둘기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꾸르륵거렸다. 찻소리가 멀리서 웅웅거렸다. 그녀는 여기서도 신문파리 소년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층계를 내려갔다. 그녀는 거리를 따라 걸었다. 어린 아이들이 도로 위에 분필로 금을 구워 넣었으며 위쪽에서는 창문에 기대선 여자들이 탐욕스럽고 불만에 찬 눈길로 거리를 훑어보고 있었다. 방들은 단지 독신 남자들에게만 임대되었다. 거기에는 가구 딸린 아파트 또는 침대와 아침 식사 제공이라고 씌어진 카드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저들 두텁고 노란 커튼 뒤에서 계속되고 있는 삶을 추측해 보았다. 이것은 곧 그녀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그녀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그녀는 종종 밤에 혼자 이 길을 되돌아와야 했었다. 그녀는 광장으로 되돌아가서 층계를 올라가 다시 그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다. 그녀는 신문파리 소년들의 외침과 나무 꼭대기에서 꾸르륵거리는 비둘기 소리를 들었다. 체링 크로스의 교통은 오후가 기울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도보로 혹은 마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역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남자들은 마치 그 역에 어떤 악마가 있어 그들이 그 악마를 기다리게 했다가 분노라도 사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중에 잠깐 멈춰서서 신문을 샀다. 구름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햇빛을 비치기도 하고 다시 가리기도 했다. 이제 암갈색을 띤 금빛 액체가 된 흙탕물이 마차 바퀴와 말발굽에 의해 사방으로 튀겨져 나가며 거품을 일구었다. 차양 위에서 지저귀던 새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도 잠잠해졌다. 차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마차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이윽고 달려가는 마차들 가운데서 박엽지에 싼 꽃을 든 건장하고 붉은 얼굴의 남자를 태운 마차가 왔다. 대령이었다.
어이. 마차가 문 앞을 지나갈 때 그가 소리쳤다. 마차 지붕에 있는 들창문으로 그가 한 손을 내밀었다. 그가 몸을 밖으로 내밀었고 신문이 그에게 던져졌다. 파넬? 그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소리쳤다. 죽다니 맙소사. 마차가 달려갔다. 그는 그 기사를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가 죽었어.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안도감 비슷한 어떤 충격이, 승리감과 뒤섞인 어떤 충격이 그가 등을 뒤로 기댈 때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죽었어. 그 무모한 모험가, 그 모든 해악을 저지른 선동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의 딸과 연관된 어떤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정확히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느낌이 그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이제 그자는 죽었어. 그는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 자살을 했나? 그건 놀랄 일이 아니지. 어쨌든 그가 죽었고 그것은 하나의 종말이었다. 마차가 화이트홀을 달려내려가는 동안 그는 한 손에 신문을 구겨진 채 앉아 있었다. 다른 한 손에는 박엽지에 쌓인 꽃을 들고 그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마차가 하원 의사당 앞을 지나치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그 이혼 사건에 대한 숱한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는 몇 년 전 그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곤 하던 어떤 거리 근처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오른편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마차가 달리는 동안 그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겠지. 그는 생각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럴 것이라고 그가 미리 짐작했던 것처럼 나쁜 놈들임이 판명되었다. 그녀는 옛 모습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너무 뚱뚱해졌다. 자, 이제 그에게는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그 도시의 뉴스들을 읽었다. 파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의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살았다면, 그리고 그 스캔들이 가라앉는다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마차는 늘 그렇듯이 길을 우회하려 하고 있었다. 왼쪽! 그가 소리쳤다. 마부가 운전사들이 언제나 그러곤 하는 것처럼 틀린 방향으로 마차를 돌리려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외쳤다. 왼쪽으로! 브라운 거리의 다소 어두운 지하실에서 하녀가 모자를 쓰고 왈츠를 추는 동안 이탈리아 출신의 하인은 와이셔츠 바람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을 좀 보세요. 하녀가 소리쳤다. 거실에서의 소동에 대한 보상으로 파기터 부인이 그녀에게 그 모자를 주었던 것이다. 근사하지 않아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이탈리안 모자를 머리 한쪽에 얹고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며 그녀가 말했다. 안토니오는 보던 신문을 내려놓고 여자에 대한 단순한 친절로서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그녀는 예쁘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은 단지 투스케니 언덕 위의 도시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던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때 마차 한 대가 난간 앞에서 멈췄다. 2개의 다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떼어내야 했으며
재킷을 입고 층계를 올라가 벨소리에 응답을 해야 했다. 시간을 잘 맞췄다고 문간에 층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대령은 생각했다. 그 죽음의 충격은 이제 거의 흡수되었다. 그래도 그것은 아직 그의 온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그가 그곳에 서서 그들이 재생한 벽돌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하긴 3명의 사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2 어린 계집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의제니는 현명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언제나 마카로니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탈리아 떨거지들 대신 점잖은 하인들을 갖기를 바랐다. 문이 열렸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뒤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의제니의 거실을 좋아하고 있다고 그곳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그곳은 매우 지저분했다. 바닥에는 묵지 않은 꾸러미에서 나온 무언가에 깎아낸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이탈리아에 갔던 것을 그는 기억했다. 탁자 위에는 거울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 중에 하나일 것으로 짐작되는 얼룩으로 덮인 구식 거울이었다. 그는 그 거울 앞에서 타일을 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원해. 그가 돌아서며 생각했다. 피아노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거기에는 여느 때처럼 반쯤 채워진 찻잔이 있었고 방 주위에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매달린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꽃을 좋아했다. 그는 그녀에게 언제나와 같이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뻤다. 그는 박엽지에 쌓인 꽃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방 안이 온통 냄새로 꽉 차 있지? 돌풍이 불어들어왔다. 잡초를 태우고 있나? 그는 의아했다. 창가로 걸어가서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그래, 그곳에 그들, 의제니와 그 작은 딸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다.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녀 막달리나가 한아름의 낙엽을 던져 올렸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높이 그것들을 던져 올렸다. 불이 타올랐다. 커다란 빨간 불꽃이 피어올랐다. 위험해. 그가 소리쳤다. 의제니가 아이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아이들은 흥분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또 한 명의 소녀 사라가 엄마의 팔 밑으로 몸을 굽혀 한아름의 낙엽을 집어서는 불 위에 던졌다. 다시 커다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때 이탈리아인 하인이 다가가서 그가 왔음을 알렸다. 그는 창을 두드렸다. 의제니가 돌아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에게 환영의 손짓을 해보였다. 잠시만 계세요. 곧 갈게요. 그녀가 소리쳤다. 한 뭉치의 연기가 그에게 정면으로 불어왔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는 돌아서서 소파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와서 2 팔을 펼리고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낙엽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녀가 손을 머리에 얹으며 덧붙였다.
그녀는 지저분했지만 언제나 매우 예쁘다고 아벨은 생각했다. 그 멋지고 커다란 여자가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와 악수를 하는 동안 그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어울렸다. 그는 핑크빛이 도는 하얀 피부의 예쁘장한 영국 여자들보다 그런 타입의 여자에 더욱 감탄했다. 노란 왁스처럼 따뜻한 윤기가 그녀의 전신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외국인 같은 크고 검은 눈과 곱슬곱슬한 코털이 있는 코를 갖고 있었다. 그가 그의 관례적인 선물인 동백꽃을 내밀었다. 그녀는 종이에 쌓인 그 꽃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조그맣게 소리쳤다. 당신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녀는 그 꽃을 잠시 앞에 들고 있다가 그도 종종 본 일이 있는 몸짓을 했다. 그것은 입술로 꽃을 무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그런 몸짓은 그를 매혹시켰다. 생일날이라고 모닥불을 피운 건가?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집어들고 거기에 남아있던 차가운 차를 마셨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동방에서의 어떤 기억이 다시 그에게 떠올랐다. 그 무더운 나라의 여자들도 햇볕이 따가운 문간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불어 들어올 때면 그곳은 매우 서늘했다. 그는 아직도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소식 알아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크고 검은 눈을 살짝 치켜떴다. 숱한 감정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 같은 눈이었다.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렸다. 바넬이 죽었다는군. 아벨이 간략하게 말했다. 죽다니요? 의제니가 반문했다. 그녀는 손을 극적으로 내렸다. 그래요. 어제 브라이튼에서. 바넬이 죽다니. 그녀가 되풀이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대령이 말했다. 그녀의 감정은 항상 그로 하여금 평범한 사실을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좋았다. 그녀가 신문을 집어들었다. 가엾어라. 그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가엾어라. 그가 따라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는 당황했다. 그녀가 뜻하는 것은 키티 오시어인가?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녀는 그의 경력을 파괴했어. 그가 조금 씩씩거리며 말했다. 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을 눈으로 가져갔다. 대령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에게는 그녀의 감정이 그 대상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다소 딱딱하게 말했다. 의제니는 다시 꽃을 집어들고 그것을 빙빙 돌렸다. 그녀는 때때로 묘하게 얼이 빠져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몸이 풀어졌다. 그녀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녀가 꽃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벨?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독한 연기가 다른 방으로부터 불어들어왔다.
당신은 통풍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군. 그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즉시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꽃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창문을 닫아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가 가서 창문을 닫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우리는 매기의 생일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점으로 뒤덮인 베니티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가다듬은 다음 동백꽃을 옷깃에 꽂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녀는 마치 옷에 달린 그 꽃의 효과를 살펴보려는 것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였다. 대령은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다시 신문을 읽었다. 사람들이 사건을 시시하려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은 설마... 의제니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다. 언니인 매기가 앞서고 사라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여, 대령이 소리쳤다. 아이들이 왔군. 그가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매우 좋아했다. 많은 행복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매기. 그는 크루스비가 종이 상자에 넣어 포장한 목걸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매기가 그것을 잡기 위해 그에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머리를 말끔히 빗고 뻣뻣해 보이는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꾸러미를 받아서 풀었다. 그러고는 푸른 빛과 금빛이 섞인 그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한순간 대령은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지 어떨지 걱정스러웠다. 그녀의 손가락에 매달려 있는 그 목걸이는 약간 화려하게 보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엄마가 즉시 그녀가 해야 할 말을 대신했다. 얼마나 예쁘니, 매기. 정말 사랑스럽구나. 매기는 손에 그 구슬 목걸이를 든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예쁜 목걸이 고맙습니다, 아벨 삼촌.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목걸이 고맙습니다, 아벨 삼촌.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령은 미심쩍음으로 인한 고통을 느꼈다.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실망의 고통이 그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가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의자 뒤에서 엿보고 있던 그녀의 동생을 외면하고 돌아섰다. 이리 온 사라.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이리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그녀는 한편으로는 그 조그만 소녀를 꼬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를 편치 않게 했던 약간의 기형을 감추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기였을 때 떨어졌었다. 그래서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약간 높았다. 그것은 그를 신경질나게 만들곤 했다. 그는 어린아이에게서 최소한의 기용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발끝으로 돌면서 그에게 뛰어올라 그의 뺨에 살짝 키스를 했다. 그리고는 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웃으면서 뒷방으로 달려나갔다. 그 애들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선물에 감탄할 거예요, 아벨. 의제니가 말했다.
당신이 그 애들을 얼마나 버릇없이 만드는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녀가 가슴의 동백꽃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매기가 그것을 좋아할까? 그가 물었다. 의제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찻잔을 집어들어 남부식의 다소 무례한 태도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자, 이제 당신의 근황을 들려주세요. 그녀가 편안하게 등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대령 역시 등을 뒤로 기댔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나의 근황이랄 만한 게 뭐가 있지? 한순간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의제니와 더불어 그 역시 언제나 조금 떠들어대기를 원했다. 그녀는 사물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주저하는 동안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베니스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것이 바로 어째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갈색인가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대운하 위에 방을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이 있었어요. 2주간의 불타는 태양, 그리고 그 색깔들. 그녀가 머뭇거렸다. 훌륭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정말 훌륭했어요. 그녀가 팔을 펼쳤다. 그녀는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몸짓들을 갖고 있었다. 그것들이야말로 그녀가 매사를 꾸려나가는 수단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다. 그는 수년 동안 베니스에 가보지 않았다. 거기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라도 있어? 그가 물었다. 전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인 그 끔찍한 여자를 제외하곤. 그녀가 열심히 말했다. 그런 여자들이라면 나도 알고 있지. 그가 껄껄댔다. 하지만 저녁에 리도에서 돌아올 때면 위쪽에는 구름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이 있고 우리에게는 발코니가 있었죠. 우리는 거기에 앉아있곤 했어요. 그녀가 말을 멈췄다. 딕비도 함께 갔었소? 대령이 물었다. 아니요, 가엾은 딕비. 그는 휴가를 그보다 이른 8월에 받았어요. 그는 라스웨이드 집안 사람들과 사냥을 하러 스코틀랜드에 올라갔었죠. 아시겠지만 사냥은 그의 건강이 아주 좋아요. 거기서 그녀가 다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 가족들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마틴과 엘리너, 휴와 밀리, 그리고 모리스와...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녀가 모리스의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셀리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멈추었다. 그는 미라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 휴와 밀리, 모리스와 셀리야, 그리고 에드워드에 관해서 말했다. 옥스포드에서 그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에드워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델리아는요? 의제니가 말했다. 그녀는 신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순간 대령은 상냥함을 상실했다. 그가 머리를 아래로 수그린 늙은 황소처럼 우울하고 무섭게 보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 이 일이 그녀로 하여금 이성을 되찾도록 하겠지. 그가 엄하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뜰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 저 아이들.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대령도 그녀를 따라갔다. 아이들이 몰래 뜰에 나가 있었다. 모닥불이 사납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원의 한복판에서 밝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어린 소녀들은 그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웃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딘가 늙어가는 하인처럼 보이는 한 초라한 늙은이가 손에 괄키를 들고 거기 서 있었다. 의제니가 창문을 들어 올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춤추기를 계속했다. 대령도 창턱에 몸을 기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머리칼을 휘날리는 야생의 동물들처럼 보였다. 그는 달려내려가 모닥불 위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늙었다. 불꽃이 밝은 금빛으로 그리고 붉은 빛으로 높이 치솟았다. 작은 악마들, 의제니가 말했다. 그녀도 그들만큼이나 마음이 들떠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녀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괄키를 들고 있는 늙은이에게 소리쳤다. 불꽃을 일으켜보세요. 불꽃을 일으켜보세요. 그러나 늙은이는 모닥불을 긁어 헤쳤다. 막대기들이 흩어졌다. 불길이 가라앉았다. 늙은이가 아이들을 물러서게 했다. 오, 끝나버렸어. 의제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돌아섰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 딕비. 당신이 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딕비가 거기 서 있었다. 잘 지냈나, 딕비? 아벨이 악수를 하며 말했다. 무슨 연기죠? 주위를 둘러보며 딕비가 말했다. 그도 조금 늙었어. 아벨은 생각했다. 그는 맨 위에 단추를 채우지 않은 코트를 입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코트는 약간 초라해 보였고 머리 꼭대기 부분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래도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그에 비해서 대령은 자기 자신이 크고 풍상에 찌들고 거칠다고 느꼈다.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뼉을 친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그가 늙어 보인다고. 그러나 그는 나보다 5살이나 아래라고. 그들이 나란히 서 있는 동안 아벨은 생각했다. 딕비는 그의 분야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제1인자였고 SIR 칭호가 허용되며 준 남작의 아래에 자리하는 당대의 한한 나이트작이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나만큼 부유하지는 않아. 아벨이 만족스럽게 떠올렸다. 대령은 그들 둘 가운데서 언제나 패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던 것이다.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요, 딕비. 의제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소리쳤다. 저희는 진짜 휴가를 가져야 해요. 그녀가 아벨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희한테 좀 말해주세요. 딕비는 그의 바지에 달라붙었던 하얀 실밥을 털어냈다. 그는 조그맣게 기침을 했다. 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슨 연기야?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매기의 생일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었어요. 그녀가 자기 자신을 꾸짖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랬군. 그가 말했다. 아벨은 성질이 났다. 매기는 그가 가장 기여하는 조카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생일을 기억했어야만 했다.
그래요. 의제니가 다시 아벨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희는 누구에게나 휴가를 갖도록 허락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결코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도 가방에 서류를 가득 넣어 집에 돌아오죠. 그녀가 그 가방을 가리켰다. 저녁 식사 뒤에 일을 해선 안 돼. 그건 좋지 않은 습관이야. 아벨이 말했다. 딕비가 조금 창백해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기사 읽었어요? 그가 신문을 가리키며 형에게 말했다. 그럼 읽었지. 아벨이 말했다. 그는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딕비의 관료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정치에 관해 동생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날 신문에 모두 나곤 했지. 그는 생각했다. 아직도 그들은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했다. 의제니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결코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는 일어나서 꾸러미 상자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을 묻기 시작했다. 딕비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 아주 예쁜 물건이군. 제 침실에 놓을 거예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딕비는 그녀가 소량의 종이를 상자 속에 구겨 넣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잊지 마. 오늘 저녁에 채선 부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건 말이야. 그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다시 머리를 만졌다. 저도 아주 근사하게 꾸밀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채섬이 누구지? 아벨은 궁금했다. 높은 양반, 관리들. 그는 다소 경멸하는 듯 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그가 떠나야 한다는 암시로 받아들였다. 그들, 딕비와 그는 서로에게 말해야 할 것들의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의제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저녁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 매기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예쁘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단지 그녀가 그렇게 예뻐 보이기 때문인가. 파랑색과 연분홍색의 그들의 깨끗한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다. 그들은 손에 쥐고 있던 그을린 런던의 낙엽들 때문에 더러워져 있었다. 지저분한 작은 악당들. 그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왜 너희들은 정원에서 놀 때도 외출복을 입고 있는 거냐? 딕비경이 매기에게 키스를 하며 말했다. 그는 그것을 농담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금지의 뜻이 담겨 있었다. 매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은 엄마의 옷깃에 꽂혀 있는 동백꽃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 조그만 악당. 딕비가 사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매기의 생일이에요. 의제니가 다시 그 조그만 소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것이 이유야. 바로 내가 생각해야 했던. 딕비경이 딸을 살펴보며 말했다. 사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말이 쾌활하도록 들리도록 하기 위해 애쓰며 더듬거렸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그것은 늘 약간 거만한 말투가 되곤 했다. 사라가 마치 그를 고찰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녀가 똑같이 되풀이했다. 모든 의미는 제거한 채 그녀는 그의 말의 리듬을 정확히 따라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코믹했다. 대령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그가 느끼기에 딕비는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사라가 저녁 인사를 할 때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다. 그러나 매기가 그를 지나칠 때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멋진 생일이었니? 그가 그녀를 잡아 끌며 말했다. 아벨이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 돌아가셔야 할 특별한 일도 없잖아요, 아벨. 그가 손을 내밀 때 의제니가 말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떠나려는 것을 막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뜻하는 게 뭐지? 그녀는 그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가기를 원하는가? 그녀의 눈, 그 크고 검은 눈은 애매모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밖에서 식사를 할 것 아닌가? 그가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그의 손을 놓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더 이상 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떠나야 했다. 나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그가 방을 나서며 말했다. 그는 다소 천천히 층계를 내려갔다. 그는 우울함과 실망을 느꼈다. 그는 혼자 있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아마 그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그 자신의 문제였다. 천천히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기를 태울 수밖에 없어. 모자를 쓰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래, 그 집은 예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관에 놓여있는 금빛 집게발이 달린 시몽색의 커다란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딕비의 집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부러웠다.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 그의 자식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그를 떠났다. 그는 문간의 층계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리는 아주 어두웠으며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가 바람 부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 올라갈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연기가 얼굴 가득 불어왔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